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상왕 장보고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대구대학교 역사교육과에 있는 윤재운이라고 합니다. 장보고에 대해서 아마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그럴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핵심 정리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바탕화면에, 이제 첫 번째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우체국에서 2000년에, 그러니까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해서 만든 기념 우표 가운데에서 해상왕 장보고에 관련된 기념 우표입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표준 영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지금처럼 사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 옆에 있는 배는 이제 완도에서 발견된 배를 바탕으로 해서 장보고 시대에 운행을 했을 배를 추정해서 만든 복원도입니다. 오늘 이제 세부 내용은 크게 이제 8가지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주제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 장보고라고 하는 인물의 일생을 이제 간략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고요. 8번 마지막 장보고를 만든 사람들은 이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이 장보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어떻게 남아있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런 거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처음으로 일단 장보고의 일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면 누군가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겠죠. 예, 첫 번째를 보면요. 이름이 4개인 사나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장보고라고 하는 사람에 관련된 기록이 이렇게 이제 한국,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일현, 김부식에 의해서 각각 편찬이 된 우리나라 사료고요. 신당서하고 번천문집은 이제 중국의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일본 후기, 속일본기, 속일본 후기, 요거는 이제 일본 측 자료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름이 한글도 그렇고 한자도 그렇고 이름이 다 다른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궁파, 삼국사기에는 궁복이라고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풀이를 하면 요 앞에 다 이제 활궁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활이고요. 얼마 전에 우리 올림픽에서 양궁 선수들이 활약을 많이 했잖아요. 그 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자고 복자는 우리나라 말의 아이를 뜻하는 점이요.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먹보, 뚱보, 울보 같은 데 쓰는 말.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활보, 그러니까 활을 잘 쏘는 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를 빛낸 대표적인 여러 사람들의 이제 위인전 같은 것을 읽어 보셨을 텐데요. 고대의 위인들 같은 경우에는 활 잘 쏘는 사람, 대표적인 게 이제 고구려의 주몽이죠. 고구려를 만든 동명성왕 주몽. 이 주몽이 이제 부여말로 활 잘 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능력이 있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영재가 되겠죠. 그거를 뜻하는 말이 활보, 활 잘 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성이 없어요. 김씨, 이씨, 박씨 같은 성이 없고 이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보고가 신라에서 태어났을 때는 신분이 귀족 신분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넘어가서 이제 취직을 해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볼 텐데요. 취직을 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월급을 받아야겠죠. 월급 명세서에 이름이 찍혀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장보고로 바뀝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출신으로서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성공한 박찬호도 우리 한국 이름은 박찬호이지만 미국에 가면 찬호팍이 되죠.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파자랑 복자가 이제 보고로 늘려 쓴 거고요. 중국에 여러 성씨가 있는데 그 성씨 중에서 활궁자가 왼쪽에 들어간 요 장씨를
자기의 성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장보고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또 나오지만 신라로 돌아와서 청해진 설치를 허가를 받고 이제 흥덕왕 때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을 아우르는 해상 무역왕으로 거듭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측에 굉장히 유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한글명은 장보고 같은데 한자가 달라요. 보물보자에다가 높을고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재산이 많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재벌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장재벌 아니면 뭐 대박 뭐 그 정도의 의미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보고가 일단 전라남도 완도, 현재 전라남도 완도 출신 섬소년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장보고가 그 고향 후배인 정년이라는 사람과 같이 당나라로 이제 건너갔는데요. 그 기록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805년 정도, 그러니까 9세기 초반이 되겠죠. 요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후배인 정년과 같이 가서 어디에 취직을 했느냐? 문영군 절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이제 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외인 용병 부대가 있죠. 그러니까 프랑스 출신이 아닌 다른 나라 외국 출신 중에서 무예가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분쟁 지역에다가 파견을 하죠. 특수부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당나라 때는 외국인들, 이렇게 장보고와 정년 같은 외국인들을 특채를 했었어요. 그래서 장보고와 정년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당드림, 아메리칸 드림 같은 당드림을 꿈꾸고서 당나라로 건너가서 거기에 문영군이라고 하는 부대에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일개 병졸로 시작을 했다가 차츰차츰 이제 공을 세워서 이제 군중소장이라고 하는 벼슬에까지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군중소장이라고 하는 벼슬은 한 1000명 정도의 병사를 거느리는 그 장교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군대로 편성으로 따지면은 한 대위나 소령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인으로서 그 정도 자리에 올랐던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성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보고하고 자기 고향 후배 정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속해 있던 부대가 문영군인데요. 이 문영군이 원래 임무는 이정기 일가가 다스리고 있던 산동 지역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정기 일가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약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후반경에 가면 보통 안록산 사사명의 난을 줄여서 안사의 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사의 난을 기점으로 해서 앞시기는 전기, 뒤시기는 후기,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기가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돌궐이라고 하는 이제 북방 유목민족들이 있거든요. 요 경계지대에 번진이라고 하는 군사 주둔기지, 유목민족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걸 설치를 하는데 그 번진의 우두머리를 절도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원래로는 이제 당나라 황제가 절도사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후반경이 되면 당나라 중앙조정의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군인들이 자기 스스로 절도사가 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거기서 이제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고구려 유민 출신인 이정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평로치청 번진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영주, 당나라 때 지명으로 영주고요. 지금은 이제 차오양시, 지금의 이제 요녕성, 야오닝성 차오양시인데요. 여기 있다가 요 본부가 산동성으로 이렇게 청주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도상에 보이는데 요곳을 거의 한 65년간 이정기부터 시작해서 자식, 손자 때까지 65년간 독립적인 왕국처럼 다스립니다. 그래서 눈에 골칫거리인 이 평로치청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장보고와 정년이 소속되어 있던 문영군이라고 하는 부대 말고 여러 가지 유형의 부대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외인 용병 부대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장보고가 속해 있던 문영군이라고 하는 부대는 이제 그
이정기 일가의 치청 번진을 토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군대인데요. 그게 이제 820년에 평로치청의 토벌이 완료가 돼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그래서 구조조정이 돼요. 구조조정, 정리해고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828년에 이제 청해진이 설치가 허가가 되는데요. 요 사이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고가 되니까 부대 자체가 이제 해체가 됐죠. 그래서 장보고도 이제 군대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대해서 그 828년에 완도에 청해진 설치를 할 때까지 8년간 신라인 사회를 이제 결속을 시켜갑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시찰의 그런 일환으로 824년에는 이제 일본으로도 한번 갔다 와요. 그 여기 보면 이제 제당 신라인 사회를 이제 결속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북쪽에 발해, 남쪽에 신라가 있던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북국 시대 때에 한 7세기, 8세기 때 되면 우리나라 서남해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충청도, 전라도 일대가 되는데요. 이쪽 지역에 가뭄이나 기타 여러 자연재해가 계속 빗발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했거든요. 자연재해가 빗발치면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그 사람들이 당나라로 이제 서쪽에 있는 당나라나 바다 건너 일본으로 많이 갔습니다. 일종의 유민입니다. 이민입니다. 이민. 요즘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지도상에 보면 이렇게 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도시들 있죠. 등주, 뭐 유산포, 석도, 해주, 뭐 회음, 양주, 소주, 명주, 대주, 복주 이렇게 해서 주로 이렇게 당나라의 해안가 일대에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코리아타운 같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가 있죠. 그 제일 많이 가 있는 데가 이제 미국이고, 뭐 그다음 일본, 뭐 캐나다, 호주, 뭐 이런 순인데 전 세계로 뻗어나가 있죠. 마찬가지로 바다 건너 여기 다자이후, 지금의 큐슈의 이 큐슈라고 하는 섬의 중심 도시인 후쿠오카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 일대에도 북부 큐슈 요 일대에도 신라인들이 많이 거주를 했어요. 그래서 생업에 종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뭐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소금 같은 거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그 배를 수리하는 조선업 기술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장보고가 아까 820년에 실직자가 됐다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 이 제당 신라인 사이를 한 바퀴 이렇게 쭉 돌고 바다 건너 일본에도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장보고가 처음으로 생각을 해낸 거예요.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국제무역,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모든 장사의 기본은 다 아시겠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윤을 남겨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동아시아 요 세 나라 중에서 보면 당나라가 싼 게 있을 거고 신라가 싼 게 있을 거고 일본이 싼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싼 거를 신라나 일본에서 갖다 파는 거고 일본에서 싼 거를 신라나 당나라에 갖다 파는, 지금 와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 바로 장보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종의 선구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장보고 이전에는 아무도 못했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진인데요. 요 사진은 이제 어디냐면은 그 산동반도에 있는 적산 법화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일종의 그 재벌 같은 데서요. 그 한국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해서 복원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법화원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요 입구 지나가서 바로 왼쪽에 보면 한국 학자들이 이제 기증해서 만든 돌이 있습니다. 적산 법화원 터닥.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옆에 나오는 게 이제 장보고 대사 기념탑이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기려서 만든 거고요. 요 탑에서 이렇게 보면 적산 법화원, 요게 전경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요즘도 그런데 이제 해외 교포 사회, 우리가 흔히 코리아타운이라고 하는데,
코리아타운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생사 여부, 그 다음에 뭐 진로, 취업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하면서 결속의 중심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나라 지역에 살던 이 신라 사람들의 결속, 중심적인 오늘날의 교회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법화원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사업 구상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청해진을 이제 설치를 허가를 받은 거예요. 당시 이제 신라의 왕이 흥덕왕이었거든요. 근데 반대 입장 생각하면 흥덕왕 입장에서는 장보고가 누군지 몰라요. 왕족도 아니고 귀족 출신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이제 뭐 인터넷이나 뭐 해가지고 전 세계 뉴스가 실시간으로 들리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청해진 자기의 사업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흥덕왕을 만나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맨 밑에 보면 흥덕왕 3년에 장보고가 왕을 아려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신라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인신매매 당해서 당나라의 노예로 팔리고 있으니까 나한테 완도라고 하는 곳에 청해진에 설치를 허가를 해주면 해적들을 소탕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역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죠. 무역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흥덕왕은 결국 청해진 설치를 허가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828년인데, 그래서 흥덕왕이 이제 왕이니까 주변 사람들 통해서 당나라에 이제 뭐랄까 수소문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장보고가 문영군이라고 하는 부대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문영군 소장이라고 하는 벼슬도 했고, 그 동네 당나라에 살던 제당 신라인들한테도 덕망이 높았다. 그런 거를 듣고서 그래, 그러면 해주자라고 해서 이제 흔쾌히 허가를 해줬어요. 근데 허가를 해줬는데 청해진이라고 하는 데다 허가를 해줬는데 그 직함이 대사였어요. 대사. 원래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아까 당나라의 그 번진처럼 군사 주둔 기지입니다. 그래서 최고 책임자의 명칭이 직함이 청해진 말고도 여기 보면 당성진, 북진, 패강진 등등이 있는데 그거랑 달리 청해진만 대사였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신분이 왕이나 귀족 같은 지배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 흥덕왕이 장보고를 배려해서 대사라고 하는 특별한 직함을 내려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이 청해진의 병력은 총 10,000명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신라가 이제 국력이 좀 이렇게 기울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청해진 완도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이제 경주에서 제일 먼 거리에 있는 진짜 오지입니다. 오지.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하면 거기에 이렇게 10,000명이나 되는 많은 병사를 주지는 않았을 거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을 거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청해진이 설치된 곳은 이 밑에 사진에 보면 나오는데요. 완도는 이제 섬으로 이루어진 행정 단위인데 현재 완도군은 그 완도의 여러 섬 중에서 이 청해진의 본부가 있던 곳이 장도입니다. 장군섬. 여기서 왼쪽 사진에 보면 이쪽이 이제 완도 본섬이고요. 오른쪽이 장도라고 하는 이제 청해진의 본부가 있던 곳입니다. 여기 사이는 지금 이제 다리가 놓아졌고요. 이 가운데 사진 보면 이렇게 다리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건너서 여기가 이제 완도 그쪽인데 거기 보면 이제 장보고 기념관 같은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도상으로도 이제 잠깐 보셨겠지만 지금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외국 가려면 당나라나 신라 입장에서 당나라나 서쪽의 당나라, 동쪽의 일본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고 일본에서 배를 타고 당나라에 갈 때, 당나라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갈 때 반드시 한반도 서남해안을 거치는 항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반도 서남해안에서 서해안하고 남해안이 꺾이는 곳, 거기 바로 완도고 그 완도에다가 청해진이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결국은 성공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당 신라인 사회에 있던 신라인들, 그 다음에 일본에 있던 제1신라인 사회들, 교포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그 항로상의 중간 기점인 청해진,
이걸 통해서 단시간 내에 유통망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보고가 청해진 설치를 허가받은 게 828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해진이 없어지는 게 851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장보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개 평민 출신인데 지배층이 아닌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역사책에 다 이름이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일반 평민 출신으로 뚜렷한 업적을 남겼다, 자치를 남겼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청해진은 세 개의 주요 하부 조직으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해적 소탕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군인이 있어야겠죠. 해적. 그 다음에 해상무역을 담당하는 이제 파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당, 당나라에 거주하던 교포들, 그 다음에 일본, 일본에 거주하던 교포들, 거기 자치 집단이 있을 거고.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종합상사 같은 역할, 토탈 서비스 역할을 해주는 종합상사 같은 역할을 해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를 창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달도 차면 기운다고 이 장보고가 몰락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정권 다툼에 개입을 해요. 정치에. 그러니까 경제 파트로 이제 무역 파트로 계속 남아 있었다면 더 오래 갔을 텐데 정권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 장보고한테 청해진 설치를 허가를 해준 흥덕왕이 재위한 지 10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위 쟁탈전이 벌어져요. 당시 신라에는 이제 아버지에서 자식으로 이렇게 왕위가 이어지던 시기가 아니었고요. 실력 있는 사람이 왕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왕위 쟁탈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두 파로 나눠지는데 김균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미는 파, 그 다음에 김재룡을 미는 파, 이렇게 두 파로 나눠집니다. 결과적으로는 김재룡이가 이제 왕위가 오르고 이 사람이 희강왕으로 이제 등극을 제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패했던 김우진, 김양 일파가 여기 보면 이제 황산지인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는데요. 이 황산지는 낙동강의 옛 이름이 황산강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경상남도 양산시 정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서 청해진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김우징이가 장보고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자네한테 신세를 지고 있는데 나중에 나를 도와서 내가 왕이 되면 내가 너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고 너를 이제 재상으로 임명해 주겠다. 요즘 말로 하면 장관으로 임명해 주겠다라는 밀약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 김명이라는 사람이 아까 즉위를 했던 희강왕을 죽이고 자기가 민해왕에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김우징이가 때가 왔다. 나한테 군대를 달라라고 하자 장보고가 자기 친구 정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병력의 반을 떼어주면서 가서 돕게 해요. 그래서 그 병력이 완도를 출발해서 대구를 거쳐서 대구에서 커다란 싸움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정부군을 물리치고 결국엔 이 김우징이가 왕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신라에서 말하는 신무왕입니다. 신무왕. 이렇게 되자 신무왕이 이제 즉위를 하면서 바로 이제 농공행상을 하죠. 그래서 장보고한테 감의군사라고 하는 칭호도 주고 시급 2,000호도 주고 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장보고 딸을 여기 보면 납비라고 하는데 이제 왕비로 맞아들일 약속도 지키려고 했는데 즉위한 지 6개월 만에 병사를 해봤어요.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장보고와 그의 해상왕국이 몰락을 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몰락하게 된 계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아까 잠깐 앞에서 바로 나왔지만 신무왕의 즉위에 가담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무왕이 이제 죽고서 그 두 번째가 그 자식인 아들 문성왕이 즉위를 해요. 그래서 문성왕이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청해진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청해진 세력이 강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보고의 딸을 자기의 둘째 왕비로 맞아들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경주에 있던 신라 귀족들이 반대를 일으킵니다.
반대 이유는 왕이 어떻게 섬 사람을 서로 배우자로 맞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성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경주 귀족들 눈치하고 장보고 눈치 양쪽에 끼게 됩니다. 이럴 때 갑자기 혜성과 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염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염장. 우리나라 말에 이제 염장을 지른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의 어원이 된 사람입니다. 이 염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문성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장보고를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대신 조건이 제가 장보고를 죽이면 장보고가 가지고 있던 그 직함과 권력, 그 다음에 재산 전부 다 저한테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문성왕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코에 손 안 대고 이제 코 푸는 격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염장이 성공하면 골칫거리, 눈에 가신 장보고를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실패하면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 염장이라는 애가 이제 거짓으로 이제 뭐 나라에 반역죄를 져서 뭐 졌다, 큰 죄를 졌다라는 식으로 해서 거짓말을 하고 장보고한테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 좋은 장보고가 염장을 맞아들여서 거나하게 술을 먹고 자는데 그 틈을 노려서 염장이 칼을 뽑아가지고 장보고의 목을 베버립니다. 그래서 허망하게 죽어버립니다. 허망하게. 그래서 이 아까 장보고 이름이 4개라고 했죠. 근데 그 4개 말고 이제 탄생도 출생도 약간의 이제 변수가 많은데 이 죽은 연도도 이렇게 846년, 841년 이렇게 두 가지로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쓸 때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중에 하나가 분명히 기록에 나오는데 누구나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는데 왜 어떤 데는 841년으로 나오고 어떤 데는 846년으로 나오느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은 841년은 장보고 개인이 죽은 거. 그 다음에 846년은 장보고를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완도 청해진일 때. 그 사람들에 의한 반란이 완전히 진압된 해. 그게 846년. 그래서 841년은 장보고 개인의 죽음, 846년은 장보고 세력의 몰락.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41년에 장보고가 죽고 나서 그 청해진 대사의 직함을 넘겨받게 된 거는 장보고를 암살했던 염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염장이라는 사람이 그 이소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본 정부에 보내가지고 보면 이제 장보고가 시절에 청해진 대사 장보고 시절에 일본으로 수출했던 물건들이 규슈에 요즘 말로 하면 물류창고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 있던 거는 우리 청해진 또는 신라정부 소유니까 내 나라라고 하는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에 이제 일본 측 기록에 이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이소정처럼 염장한테 붙은 사람도 있고, 여기 보면 이창진, 최훈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본이나 당나라로 그냥 가버려가지고 그 요즘 말로 하면 뭐 교포 2세, 3세라고 하죠. 그래서 국적으로 따지면 뭐가 되죠? 당나라 사람, 뭐 일본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그래서 허망하게 해상왕국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염장이 장보고의 뒤를 이어서 이 청해진에 이제 운영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신라에서는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구조조정, 정리해고 비슷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841년에 장보고가 죽고 나서 10년 정도 있다가 청해진을 없앱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까지 거기 있던 사람들을 갖다가 강제로 벽골군, 그러니까 지금의 전라북도 김제입니다. 굉장히 먼 지역이죠. 전라남도 완도에서. 그쪽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역사상 최초로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장악했고 활발했던 신라의 해상무역이 그 이후로 오랫동안 뭐랄까 이제 1960년대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약진하기 전까지 이제 침체기로 접어든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으로 그 장보고의 이미지를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몇 명에 대해서 이제 사례별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앞에 이제 잠깐 나왔는데 번천문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이 번천문집이라고 하는 책은 누가 지은 거냐면은 당송 8대가라고 해서 당나라 송나라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시기에 그 문장으로 유명했던 8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두목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입니다. 성이 두씨고 이름이 목입니다. 이 사람이 장보고랑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호가 번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천문집이라고 하는 것은 두목 시인의 개인 문집입니다. 거기에 장보고 관련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친한 친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절친, 베스트 프렌드였으니까. 그래서 요 얘기가 중국 역사 기록인 신당서에 실렸고 그 신당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고려시대 때 김부시기가 삼국사기에 장보고 열전을 서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장보고가 우리가 현재 21세기에서 장보고를 알 수 있게 된 첫 번째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앤닌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일본 스님입니다. 일본 스님. 이 사람이 쓴 책이 입당구법 순례행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일본 승려. 덕이 높은 스님을 대사라고 하죠. 대사. 원효대사, 의상대사.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최초로 대사라고 하는 호칭을 받은 스님이 바로 앤닌 스님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원효 스님 같은 분이에요. 근데 요 분이 당나라에 구법을 하러 갔다가 돌아온 내용, 일련의 과정들을 일기체 형식으로 매일매일 쓴 글이 바로 입당구법 순례행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교과서 같은 데서 혹시 보셨는지 제당 신라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신라촌, 그 다음에 신라인들이 만든 절 신라원, 신라인들의 자치기구 신라소, 그 관련 내용들이 전부 다 이 입당구법 순례행기라고 하는 책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보고와 당나라에 살았던 신라인들의 흔적을 여기서 생생하게 엿볼 수가 있어요. 그 앤닌 스님이 스님이기 때문에 아까 잠깐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장보고가 시주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적산 법화원 안에서도 실제로 묵었습니다. 숙박도 며칠 동안 해요. 그리고 스님들이 하는 이제 그 불교 강의, 독강도 듣고요. 그 다음에 신도들이 몇 명의 모임에 참여를 했는가, 뭐 등등 그런 걸 시시콜콜이 잘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라이샤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드가 오 라이샤워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세계 명문대학의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일본사 전공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선교사 집안이라 어렸을 때 일본에 있었어요. 일본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일본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고국으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됐는데 그 어렸을 때 인연으로 이 사람이 이제 일본 역사를 전공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사 중에서도 이 사람이 전공이 뭐냐면은 바로 위에 나왔던 앤닌이에요. 앤닌. 그래서 이 입당구법 순례행기라고 하는 책을 이 사람이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무려 1955년에요. 1955년에. 거기서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앤닌의 당나라 여행기라고 하는 앤닌's Travel in Tang China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거기서 장보고한테 이 사람이 별명을 붙여줍니다. 해상 상업 제국의 무역가, The Trade Prince of the Maritime Commercial Empire. 그래서 제 오늘 강의 주제가 해상왕 장보고죠. 해상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처음으로 붙여준 게 바로 이 라이샤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한테 물어보거나 외부 특강 같은 데 나가서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면 바다 관련 영어하면 열의 일곱은 보통 이순신 장군을 얘기하는데요. 해외에 있는 지식인들한테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이순신보다 오히려 장보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계 명문대학 교수인 하버드 대학의 라이샤오 교수가 이 책을 영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자, 이분이 했지만 1955년이면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약간 좀 6.25 이후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그 이후로 이제 별 그 얘기가 없다가 최근에 그 이후로 여기 이제 김문경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 교수님이 있었어요. 동양사 전공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장보고 관련 연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적산 버퍼원이라든지 그런 관련 연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셨어요. 그 이전에도 쓰신 분들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하신 분은 이분이 처음이고요. 이분이 또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1999년에 지금의 서울에 있는 한국해양재단의 전신인 장보고 기념사업회라고 할 때 초대 회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사, 동양사, 뭐 그 다음에 뭐 해양대, 뭐 그 해양사 전공하는 분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요즘 말로 하면 학제간이랄까 융합연구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최초로 해서 요분이 이제 쓰신 그 장보고 관련 개설서 요게 장보고 연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중심이 돼서 장보기념사업회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 장보기념사업회가 나중에 현재 한국해양재단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그 전국에 이제 수많은 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 성과를 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저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정도 했어요. 한 2009년까지. 그래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는 되게 책도 많이 쓰고 논문도 많이 쓰고 뭐 자료집 같은 거 조사 보고서 등등 많이 했는데 일반 국민들은 장보고가 누군지 아직 잘 모른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해서 제가 건의를 했죠. 그때는 이제 공중파 방송의 그 드라마가 이제 인기를 끌어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국민 드라마가 되면 인기를 끌면 장보고를 확실하게 인식시킬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장보고를 만약 쓰려면 극작가들이 이제 대본을 써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쓰지 장보고에 관련해서 우리가 쓴 거는 내용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이해를 바로 못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역사 소설을 가장 잘 쓰는 사람 중에 한 분을 초빙을 해서 그분한테 우리가 학자들이 지난 10년간 연구했던 거를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해서 그 사람이 이제 작가적 그거로 소설을 쓰고 그거를 대본으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고 그래서 드라마가 성공하면 뭐 게임 같은 것도 만들고 컴퓨터 게임이요. 뭐 그런 것도 만들고 해서 국민들이 그 장보고에 대한 인식 같은 거를 좀 많이 높여보자 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된 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최인호 선생님이요. 요 분이 그래서 쓴 소설이 해신입니다. 바다의 신.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최수종 주연의 드라마 해신이 KBS에서 이제 방영이 됐죠. 그래서 국민 드라마 반열에까지 이제 올랐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전에는 없었는데요. 교과서에 장보고 얘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장보고가 이제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제 장보고가 이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장보고는 선구자였다. 세계 무역, 그러니까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에 비견될 정도의 세계 역사상, 한국사, 동아시아사, 나아가 세계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선구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